로돌프 루돌프 아닙니다. 로돌프 블랑제트 라위세트의 등장부터 이제 얘기를 하겠는데, 제가 이게 불문학자가 아니다 보니까 뭐 여러 가지로 다 엉망이고, 당연히 그 다음에 이제 그 불문학 쪽에서 이 보바르부는 어떻게 읽는지에 대해서 공부를 아주 안 한 건 아닌데, 그래도 이제 물론 전공자들이 그거 한 거를 생각하면 많이 부실할 거로 생각이 됩니다. 근데 이제 그냥 저 나름으로 한번 읽어본다. 그리고 이제 이 작품을 좋아하시는 분들이 많을 테니까 그냥 이참에 그냥 한번 공유해 본다 이렇게 이제 생각하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루돌프가 아니라 로돌프다. 그래서 이름이 항상 처음 봤을 때부터 되게 헷갈리는 그런 사람이었는데, 라위셰트, 그러니까 드가 들어가 있으니까 귀족이거나 이제 스스로를 귀족으로 내세우고 싶어하는 이제 이 사람인데요. 로돌프는 처음 등장할 때부터 거친 기질의 머리가 좋은데다가 여자 관계가 무척 많아서 그 방면에는 훤한 그런 사람인 걸로 나오고, 나이는 이제 34살의 독신남이다 라고 이렇게 나옵니다. 엠마하고는 한 10살은 좋게 차이 나지 않을까 싶은데 제가 아직도 엠마 나이를 안 알아보고 있네요. 네. 자, 이 사람이 이제 그 몸이 아파갖고 샤를르를 찾아옵니다. 피를 좀 빼달라고. 그러니까 그때는 이 피 빼는 게 거의 유일한 치료법처럼 그랬나 봐요. 그리고 이제 우리 한약 먹듯이 그렇게 이제 약을 쓰고 그랬던 것 같은데, 플로베르도 그때 그 경련했을 때 3번에 걸친 방혈, 그러니까 피를 뽑고 나서 이제 의식이 돌아왔고, 뭐 G5주풀 뭐 무슨 약을 먹었다, 이렇게 진짜 우리 한약처럼 그런 느낌을 주는 그런 걸로 이제 치료를 했던 것 같은데, 그런 것도 되게 자세해요. 왜냐하면 아버지가 의사였고 했기 때문에. 그리고 어려서부터 그 아버지가 사람을 보는 거를, 그러니까 치료하고 진료하고 이런 거를 봤다. 그 다음에 제가 지금 책은 안 갖고 왔는데, 그때 보여드린 그 성한 또한의 유곡 뒤에 붙은 플로베르 전기가 진짜로 상세하더라고요. 정말 그 연구자이자 번역자인 선생님의 노고가 느껴지는 그 정리였는데요. 거기 앞부분을 보니까 이제 플로베르가 비교적 어렸을 때 아버지가 그 루앙 시립병원의 이제 시의라고 하나요? 이제 수석 의사 정도 되고, 그렇다 보니까 이제 거기서 같이 사는데, 어릴 때부터 6살, 7살 이때부터 그 아버지와 혹은 동료들이 그 시신, 그러니까 해부 하는 거를 이제 지켜본 거예요. 그러니까 그 동석해서가 아니라 이렇게 벽 같은 데 올라가서 이렇게 몰래 보든가 이런 식으로 해서. 그러니까 그 자라나는 어린이 초등 저학년, 유치원 초등 저학년 때부터 이미 사람은 죽어서 시신이 된다라는 거, 저 시신도 한때 사람이었다는 거, 이거를 보고서 이제 자라는 거죠. 그래서 그게 그 플로베르의 세계관에 굉장히 큰 영향을 미쳤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보바리 부인에서 주인공, 물론 엠마 보바리지만 그 남편이 지금 의사로 설정돼 있어서 각종 의료 행위에 대해서 굉장히 자세하게 묘사를 해주고, 전문 용어들도 되게 많고 그런 게 되게 잘 돼 있는데, 그건 오히려 디테일 부분적인 거고, 그러니까 그런 거는 작가의 입장에서 내가 이 주제를 쓰겠어 라고 이제 생각이 되어서 공부를 해가지고 쓸 수 있는 대목이에요. 근데 이 전체적인 세계관은 가져올 수 없는 거지. 어려서부터 아버지가 의사고 아버지가 시신 해부하고 이제 이런 걸 보고 자랐고, 그 다음에 이제 플로베르가 아버지 되게 좋아했더만, 존경하고. 그거 좀 새삼스러웠는데, 그리고 이제 이렇게 법대를 갔다가 이제 그때 발작해가지고 겸사겸사 때려치우고 이제 글을 쓰겠다라고 이제 했는데, 아버지가 그 어쨌거나 아들의 뜻을 존중해 준 것 같더라고요. 그게 옳죠. 아들이 싫다는데 그거를 계속. 그래서 이제 아버지가 돌아가셨을 때 그 플로베르가 정신적인 지주를 잃은 것에 대한 슬픔이 되게 컸고, 그 무렵에 여동생이 아이를 낳다가 죽었더라고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또 슬픔, 그 다음 이제 조카에 대한 어떤 각별한 사랑, 그런 게 있어서 내가 아는 플로베르하고는 조금 다른 면모, 그냥 좀 인간적이고 따뜻한 그런 부분이 있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마침 봤기 때문에 지금 로돌프 얘기하면서 잠시 섞어서 얘기를 했고요. 그래서 이제 전형적인 선수인 거죠. 그래서 엠마를 딱 보자마자, 이제 샤를란테 치료받으러 왔다가 그 부인인 엠마를 보자마자 이건 바로 견적이 나옵니다. 아주 괜찮은 여잔걸. 네, 그리고 남편은 아주 멍청하고 아내는 아마 지겨워하고 있을 테니까 서너 마디 달콤한 말만 걸어주면 틀림없이 홀딱 반할 것이 이제 분명하고, 문제는 뭐야? 나중에 어떻게 떼버리지? 이게 이제 문제입니다. 내가 조금만 여사여사 이렇게 개입을 하면은 도마 위에 생선처럼 기뻐서 날뛸 거야, 뭐 이런 식의 표현이 나옵니다.
제가 여기 소설 쭉 보면 여기서 제일 머리가 좋고 똑똑하고 현명한 사람은 로돌프 같아요. 그리고 얘야말로 권태와 환멸의 진면목을 아는 사람이고 허무주의가 뭔지를 아는 사람인 거지. 그리고 이제 그거를 극복해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에 대한 자기 나름의 어떤 방법론 그런 거를 확고하게 이제 갖고 있는 사람이 아닌가 싶은데 작가가 로돌프도 또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그래서 로돌프도 그렇게 또 멋지게 그려지지 않았고 영화가 몇 개 있는데 제 기억 속에 로돌프가 기억나는 영화가 없네요. 그러니까 전부 보바리에 초점이 맞춰져가지고 보바리는 기억이 많이 나는데 이자벨 휘베르도 그렇고 그다음에 최근에 나온 미아 무슨 스카 그 나온 영화 거기서는 레옹이 유명해요. 에즈라 밀러가 이제 레옹 역할을 맡아가지고 오히려 그것 때문에 이제 더 유명한데 그렇고요. 근데 아무튼 로돌프도 막 그런 인물로 그래서 이제 되게 바람둥이 속물 막 이런 거 도덕 같은 건 없지 여기서는 없고 근데 이제 얘는 하나가 그 아주 목적지향적인 인물인 거예요. 저 마음에 들고 이번에 이제 저 여자를 내가 꼬시고야 말겠다인데 그래서 이제 가장 그 잘 쓴 그러니까 공들여 쓴 장면이 이게 공진의 장면인데 8장입니다. 이게 2부 8장인가 그렇죠. 근데 네. 이제 여기 이게 요즘으로 치면은 박람회인 거잖아요. 저기 농산물 박람회 이제 이런 건 거잖아요. 이제 참사관이 나와가지고 막 현실 그 연설을 하고. 그러니까 이건 이제 공적인 말이고 그다음에 이제 현실의 코드 이런 거고 그거를 이제 배경으로 해가지고 로돌프는 계속 엠마한테 이렇게 접근을 해가지고 이제 꼬시는 일종의 이제 그 사랑의 미러. 그거가 이제 이렇게 병치되게 되게 이제 잘 썼죠. 좀 재미는 없었던 것 같아요, 이 부분은. 근데 이제 이런 현실과 낭만의 이제 대조가 되게 두드러지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로돌프가 일부러 6주만 한 달이 넘는 기간인데. 근데 지금 이미 마음이 흔들린 사람한테는 그게 얼마나 길어요. 일부러 엠마 앞에 나타나지 않아요. 그러다가 6주 뒤에 딱 나타났는데 엠마가 얼굴이 창백해지고 어떤 모종의 반응을 보이는 걸 보고서 저 여자는 확실히 나한테 저기 했다, 꽂혔다, 내 짐작이 맞았다 라는 걸 이제 알아채고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그 작전을 시작을 합니다. 근데 이제 약한 것 같으니까 부인이 승마를 하면 어떻겠느냐 이제 이런 식으로 하고 또 샤를르는 띨빵하니까 꺼벙하니까 그러시오 합니다. 근데 엠마는 또 승마하는데도 굉장히 돈이 많이 들어요. 막 옷도 입어야 되고 어쩌고. 근데 이거를 쓰면서 작가가 로돌프한테서 제일 강조하는 게 겉모습이에요. 되게 세련된 그런 이제 차림새를 하고 있는데 그것도 되게 세세하게 이제 잘 쓰고 10월 초순인데 제법 추울 것 같은데 밖으로 나갑니다. 안개가 낀 들판이 펼쳐지고 숲 기슭을 산책하고 그리고 이제 밖에서 잠깐만 추울 것 같은데 밖에서 관계를 갖고 근데 이 부분은 그렇게 모시게하게 묘사되진 않아요. 앞서도 말씀드렸듯이 이 소설에서 가장 이른바 야한 부분은 제가 볼 때는 그 무도의 장면, 춤추는 장면, 그거 완전히 그거 성관계의 메타포처럼 읽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레옹하고 마차 안에서 하는 이제 그 장면인데 로돌프하고는 그렇게까지 막 세게 쓰진 않았고요. 오히려 비포 애프터에서 애프터를 강조를 해요. 저녁 식사 때 남편이 그녀에게 얼굴색이 좋다고 이제 말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엠마 자신인데 그래도 되게 주체적인 여성으로 이렇게 썼죠. 혼자 남겨져가지고 거울을 보면서 앞에서 있었던 일을 이제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미묘한 그 무엇이 그녀의 전신에 퍼져서 몰라보게 달라진 것이다 라고 스스로 느껴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사랑, 불륜의 시련이라기보다는 소설의 시련이다. 네. 그때 그녀는 요거 이제 인용인데요. 236, 237쪽인데 그때 그녀는 옛날에 읽었던 책 속의 여주인공들을 상기했다. 불륜의 사랑에 빠진 서정적인 여자들의 무리가 그녀의 기억 속에서 공감 어린 목소리로 노래하기 시작하여 그녀의 마음을 사로잡았다. 가서 이리하여 젊은 시절의 긴 몽상이 현실로 변하고 있는 것이었다. 게다가 그녀는 서륙의 만족감도 느끼고 있었다. 그녀도 그만하면 어지간히 고통받지 않았는가. 그러나 이제 바야흐로 승리를 거둔 것이다.
제가 이 부분을 읽으면서 엄청 웃었는데 서력의 만족감을 느끼고 내가 지금까지 이만하면 엄청난 고통을 받았는데 이제 드디어 연애를 하게 됐다 해가지고 여기 이제 연애 말고 딴 거를 막 넣어도 좋을 것 같아요. 내가 등단하기 위해서 그렇게 노력을 했는데 떨어지고 말이지. 신춘문예 머시기 막 떨어지고 내가 드디어 이제 서력의 만족감을 그만하고 나도 고생하지 않았던가. 근데 그 대상이 예를 들자면 지금 제가 신춘문예를 예를 들었는데 뭐 그런 거나 이제 드디어 지루한 이 시간 강사 생활을 접고 드디어 내가 이제 교수가 됐구나 뭐라든가 그런 게 아니라 불륜이에요, 불륜. 그러니까 인생의 목표가 불륜이 될 수 있다는 게 참 이것도 어지간히 잘 써갖고서는 네. 근데 잘 썼어요, 되게. 예, 공부를 더 해보고 싶은 이번에 읽으면서 이제 그걸 더 느끼는 그런 소설입니다. 그러니까 반대도 가능하거든요. 한번 논문을 써보고 싶어 해서 이제 공부를 하기 시작했는데 막상 공부를 해보니까 깜도 아니었다 이렇게 되는 경우 되게 힘 빠지죠. 그래도 공부한 게 있으니까 논문을 써야 되는데 그 다음에 이제 한번 써보니까 그래 이건 논문 하나로 됐어 이제 그만 이런 작품이 있는 반면에 지금 보바리 같은 경우에는 약간은 전략적으로 읽기 시작했는데 그때 말씀드렸듯이 맥베드 부인하고 비교하려고 읽기 시작했는데 새삼 다시 읽으니까 너무 잘 써가지고 좀 깜놀이고 아마 성안 또한의 유혹도 읽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면 그게 이제 성자이긴 이야기인데 구도 생활을 하는 사람인 거잖아요. 이런 사람은 그 권태나 환멸 이런 정서하고 되게 안 맞는데 그게 되게 지배적으로 그렇게 쓴 것 같더라고요. 도입부에서부터 이미. 그 다음에 이제 플로베르는 유물론자다. 되게 시니컬하고 냉소적이다. 이런 말을 제가 지금 동영상 찍으면서 계속하고 있는데 말씀드렸듯이 성안 또한의 유혹은 굉장히 종교적인 텍스트. 적어도 그게 이제 베이스로 깔려 있는데 그 역자가 요약해 놓은 이제 그 전기에 작가의 말을 인용한 거를 보니까는 자기는 유물론자임과 동시에 유심론자다. 유심론자이면서 동시에 뭐 유물론자다 이런 말을 했더라고요. 근데 그게 같이 가거든요. 그러니까 정말 100% 유물론자인 사람은 유물론에 대해서 굳이 얘기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반대도 가능하고 이제 100% 유심론인 사람은 또 유심론에 대해서 얘기하지 않고 마치 도스옙스키 소설 속에서 무신에 대한 얘기가 역설적으로 그가 얼마나 믿고자 했는지를 보여주는 것처럼 플로베르의 냉소주의나 유물론도 좀 그런 게 아닌가 싶어서 더 파보고 싶은 욕망이 드는 작가입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되게 막 어떻게 환경적으로 지금 되게 뭐가 안 좋아요. 그런데 여기저기 왔다 갔다 하면서 계속 막 찍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로돌프랑 사귀게 됐는데 보다시피 엠마는 막 신이 났어. 내가 드디어 사랑하게 됐다라고 하는데 작가 화자는 이걸 사랑이라 부르지 않아요. 그 237쪽 보면 딱 욕정이란 단어가 나와요. 원어가 뭔지 모르겠지만 뭐 유욕이나 이런 거에 해당하는 단어일 거란 말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이 둘의 러브 스토리를 보면은 엠마는 정신없이 빠져들어요. 그게 로돌프한테 매력은 있어요. 예쁘기도 하고 그 다음에 저렇게 순수하고 순박하고 그러니까 어떤 의미에서 멍청한 여자를 가져본 적이 없었기 때문에 그게 되게 매력적이긴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되게 거리를 유지하면서 점점점 멀어지는 이런 도망치는 상황을 연출하고 있기 때문에 그 때문에 이제 엠마가 비련의 여주인공이 된다라기보다는 오히려 멍청하고 음란한 유부녀로 전락하고 만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전체 그림 속에서 이거는 사랑이라기보다는 그냥 뭐 외도, 불륜, 폐륜 뭐 이런 거밖에 안 되게끔 이렇게 그려놓고 너의 욕망은 사랑이고 뭐가 아니고 그냥 지저분한 뭐 유격일 뿐이야 이렇게 유격이 지저분한 건 아닌데 아무튼 이제 그런 식으로 몰아가게끔 그렇게 썼어요. 그리고 이제 이 상황에서 엠마의 태도인데 이게 한나 까레니나하고는 되게 다른 대목인데 엠마가 되게 부끄러워요. 약간 즐기는 것도 같고 이거를 내가 지금 그러니까 애들이 그 못된 짓하고 들킬까봐 조마조마하면서도 킥킥킥 되는 약간 그런 것처럼 엄마 이거 내가 이랬지롱 약간 이런 거 약간 그 장난처럼 야단 맞는 거를 즐기는 그런 거 같은 느낌도 조금은 주기는 하는데 일이 너무 커지니까 나중에 무서워하잖아요. 엠마가 들킬까봐 되게 전전긍긍하고 막 주위를 살피고 그러면서도 또 다른 한편으로는 로돌프한테 끊임없이 사랑의 뭡니까 그런 징표를 요구를 하는데 이게 너무나도 트라파리에트예요. 그러니까 너무 도식화된 거예요. 뭐 권총, 초상화, 머리카락 반지 막 이런 걸 달라고 하는데 이게 너무 속되다는 거. 그러니까 이거를 작가가 강조한다는 거 그게 이제 핵심입니다.